어떤 여성들은 왜 자신을 없는 사람 취급하는 남자에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끌릴까요? 왜 메시지에 거의 답하지 않고 차갑고 멀게 구는 그 남자가 압도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친절하고 배려 깊은 남자는 그저 친구로만 보일까요? 혁명적인 스위스의 정신분석가 카를 융은 수십 년 전에 이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그는 논리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끌림 뒤에 깊고 불편한 심리 패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조이즘이나 낮은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복잡하고 원초적인 무엇입니다. 융은 보이지 않는 자석처럼 작동하는 무의식의 힘을 확인했고 그것이 파괴적인 순환 속에 수많은 여성을 중독적으로 붙잡아두는 역동을 만들어낸다고 보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발견들은 사회가 외면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성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여성의 끌림이 가진 어두운 면을 통과하는 불쾌한 여정을 준비하세요. 당신이 알게 될 사실은 관계에 대한 관점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첫째, 여성을 최면에 걸리게 하는 남성적 그림자입니다. 모든 남자 내면 깊숙한 곳에는 대부분의 여성이 예측하지 못하는 숨겨진 힘이 존재합니다.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는데 사회가 남성에게 숨기라고 가르치는 어둡고 억압된 성격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뒤집는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이 이성적 사고를 거스르는 방식으로 여성의 정신에 강한 자력을 띠게 된다는 점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그림자를 받아들이고 품을 때 그는 위험하면서도 취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그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타인의 승인이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의 자신감은 오만함에 가까울 정도이며 그의 무심함은 여성 안에 원초적인 무언가를 깨우는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잔인해지거나 못되게 구는 것과는 다릅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완전한 자기 소유의 자리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림자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내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맞추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재배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은 여성 안에 있는 오래된 생존 메커니즘을 자극해 정서적 비가용성을 힘과 권력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성의 뇌는 그의 거리두기를 그는 분명 가치가 높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결국 관심을 그렇게까지 선택적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높은 가치의 남자뿐이라는 논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동은 빠져나오기 힘든 심리적 함정을 만듭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지고 그가 적게 줄수록 그의 관심은 더 귀해집니다.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늘 손에 닿을 듯 하면서도 닿지 않고 늘 만족을 약속하지만 끝내오지 않습니다. 융은 이 끌림이 의식적이거나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본능의 층위에서 작동하며 생각하는 마음을 완전히 우회합니다. 여성은 더 잘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들이 경고하는데도 과거 경험이 이 길이 고통으로 끝난다는 것을 증명했는데도 자신이 그런 남자에게 끌려가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림자 남자는 이성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활성화합니다. 그는 신비, 도전, 미지의 스릴을 갈망하는 정신의 부분을 건드립니다. 비극은 이 자력 같은 매력이 종종 깊은 정서적 상처와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 있고 닿을 수 없어 보이는 남자는 실제로는 자신의 고통에서 도망치며 취약함을 피하기 위해 거리두기를 갑옷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이 진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녀가 보는 것은 표면, 즉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수수께끼 같은 유혹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무의식이 맞물린 완벽한 폭풍이 만들어집니다. 그녀는 그의 겉보기 강함에 끌리고 그는 그녀가 상징하는 친밀함을 두려워합니다. 둘 다 작동하는 더 깊은 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그의 정서적 비가용성을 남성적 권력으로 착각하고 그는 그녀의 추구를 약함으로 오해하며 그녀 안에 인정 욕구라는 상처를 보지 못합니다. 그림자의 최면적 힘은 변형의 약속에 있습니다. 여성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이 남자의 코드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그의 벽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자신이 특별한 무언가를 성취했다고, 그러나 느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어려운 경기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논리적으로는 떠나야 할 시점을 한참 넘어선 뒤에도 그녀를 붙잡아 둡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그 지배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을 지배하는 그림자 남자의 힘은 와스터빅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메커니즘을 분명히 보게 되면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부재한 아버지 콤플렉스입니다. 한 소녀와 아버지의 관계는 그녀가 앞으로 평생 맺게 될 모든 연애 관계의 설계도를 만듭니다. 그 토대가 금이 가 있거나 아예 비어 있다면 겉으로는 아문 듯해도 결코 완전히 낫지 않는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어린 시절과 똑같이 정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패턴을 재현해줄 남자들에게 자석처럼 끌리게 만듭니다. 융은 아버지가 부재한 딸들이 아버지 콤플렉스라고 부를 수 있는 무의식적 패턴을 형성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그녀가 가장 처음 경험한 남성적 사랑을 닮은 관계를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하는 경향입니다. 아버지가 신체적으로 부재했든, 정서적으로 멀었든, 비판적이었든, 일관되지 않았든, 그녀는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배웁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정서적 비가용성을 집처럼 알아보도록 배선됩니다. 부재한 아버지는 성인이 된 관계에서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독특한 심리적 굶주림을 남깁니다. 그것은 모든 딸이 아버지에게서 받아 마땅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한 아이의 굶주림입니다. 그 굶주림은 자란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숨어들어가 의식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조종합니다. 정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남자를 만났을 때라면 경고등이 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신 더 깊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무의식이 익숙한 패턴을 알아보고 속삭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낼 기회야. 그녀는 이 닿지 않는 남자가 자신을 선택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사랑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헌신하게 만들 수만 있다면 마침내 원래의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국 자신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애정을 거두는 남자를 쫓는 강박이 생깁니다. 사용할 수 없는 남자는 그녀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았던 아버지의 대리물이 됩니다. 그가 답장하지 않는 모든 문자, 그가 취소하는 모든 약속, 그가 차갑게 구는 모든 순간이 다시 한번 시도해볼 기회가 됩니다. 그녀는 누구도 선택하지 못할 것 같은 남자에게서 마침내 선택받을 가능성 자체에 중독됩니다. 심리적 기제는 잔인할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그녀의 신경계는 어린 시절에 사랑은 조건이 달려있고 애정은 얻어내야 하며 남성의 관심은
희소하고 귀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랑을 주는 다정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의 무의식은 그것을 너무 쉽거나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거부합니다. 그녀의 상처 입은 프로그래밍에 따르면 진짜 사랑은 투쟁과 증명과 끝없는 노력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상처는 남성적 에너지 자체와의 관계도 왜곡합니다. 그녀는 남성의 인정을 갈망하는 동시에 남성에게 분노와 원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내적 갈등은 한편에서는 버려질 것을 늘 대비하게 만들고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히 신뢰하거나 내려놓지 못하게 하면서 그녀를 결코 안정될 수 없는 관계에 묶어둡니다. 이 패턴이 끈질긴 이유는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정서적으로 닿지 않는 남자를 고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하고 독립적이며 약간 닿을 수 없는 듯한 남자에게 자신이 이상하리만치 끌리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끌림은 자연스럽고 옳게 느껴지지만 결과는 늘 같은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부재한 아버지 콤플렉스는 그녀가 자기 가치를 바라보는 방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야 했던 첫 남자가 그러지 못했거나 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자신이 어딘가 사랑받을 수 없거나 결함이 있다는 핵심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은 이를 반증하려는 절박한 욕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없는 남자들은 그 불가능한 임무를 시험하기에 완벽한 장이 됩니다. 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면 그 상처가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속해 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했던 어린 소녀는 연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정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남자와의 연애로 치유될 수 없습니다. 치유는 의식적인 선택과 다르게 선택할 용기를 통해 내면에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더 깊이 들어가 그림자와 빛을 통합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신메서드 전자책을 확인해 보세요. 하루 5분만으로 내면의 힘을 열도록 돕는 간결한 가이드입니다. 링크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셋째, 추격자와 도망자의 치명적인 춤입니다.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닿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춤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융은 환자들 속에서 이 패턴을 반복해서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은 도망치고 다른 한 사람은 쫓는 심리적 추격전이 있으며 그 과정에서 스스로를 먹이로 삼아 매번 되풀이될수록 더 강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이것은 로맨스가 아니다. 열정으로 위장한 중독이다. 이 춤은 처음에는 충분히 순진하게 시작된다. 그녀가 관심을 보이면 그는 그녀가 계속 매달리게 만들 만큼의 관심만 주되 결코 완전히 만족시킬 만큼은 주지 않는다. 그녀가 다가서면 그는 물러선다. 그녀가 물러나면 그는 갑자기 다시 관심을 보인다. 그러면 모든 논리적 사고를 우회해 생존 본능이 자리한 뇌의 가장 원초적인 영역으로 곧장 들어가는 리듬이 생긴다. 여자는 추격자가 되는데 추격을 즐겨서가 아니라 그의 거리두기를 신경계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가 물러날 때마다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는 아주 오래된 경보가 울린다. 그녀는 그를 다시 되찾아야 한다. 사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를 잃는 것이 죽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드라마도 과장도 아니다. 거절을 그녀의 몸과 마음이 실제로 경험하는 방식이다. 이 춤이 치명적인 이유는 인위적인 강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끊임없는 불확실성은 그녀의 시스템을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범람하게 만들고 그 감각은 열정과 똑같이 느껴진다.
휴대폰에 그의 이름이 뜨면 심장이 뛰고 그가 답하지 않으면 속이 내려앉는다. 이런 신체 감각은 그녀가 느끼는 것이 진짜 사랑일 수밖에 없다고 믿게 만들지만 실제로 그녀가 겪는 것은 감정적 트라우마의 증상이다. 이 춤에서 남자는 자신이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의식적으로 조종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 대신 친밀감에서 도망치라는 자신의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에 반응한다. 그녀가 너무 가까워지면 그의 생존 기제가 작동하고 그는 다시 안전해지기 위해 거리를 만든다. 두 사람 모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순환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추격자는 도망자가 돌아서서 관심을 주는 짧은 순간들에 중독된다. 그 순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저점 이후에 찾아오기 때문에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최고조처럼 느껴진다. 이것은 도박을 중독적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심리적 메커니즘이다. 무작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상보다 더 강한 집착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그 잠깐의 연결 순간들을 중심으로 자신의 삶 전체를 재편하기 시작한다. 융은 이 춤이 사랑이 조건적이고 예측 불가능했던 어린 시절의 역동을 재현한다고 보았다. 관심을 받기 위해 무언가를 해내야 했고 언제 애정이 거둬질지 알 수 없었던 아이는 자라서 익숙한 느낌의 관계를 찾아간다. 불확실함은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집처럼 느껴진다. 안정적이고 일관된 사랑은 사랑이 원래 느껴져야 하는 내적 틀과 맞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가짜처럼 느껴진다. 이 춤의 치명적인 부분은 진짜 친밀감이 결코 자라지 못하게 막는다는 점이다. 진정한 연결에는 안전, 취약함, 신뢰가 필요하다. 하지만 추격자, 도망자, 역동은 그 반대인 두려움, 경계심, 끊임없는 불안을 만든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끝내 낯선 채로 남아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 역할을 연기한다. 그녀는 절박한 추격자가 되고 그는 멀리 있는 상이 되며 누구도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없다. 심리적 손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누적된다. 추격자는 도망자의 인정을 얻는 데 집착하면서 자기 감각을 잃는다. 그녀는 자신의 필요, 목표, 행복에 대한 관심을 멈춘다. 모든 것이 그에 관한 것이 된다. 그의 기분, 일정, 관심. 그녀는 추격 속으로 사라지고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잊어버린다. 한편 도망자는 힘과 통제에 중독된다. 그가 그것을 의식적으로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는 누군가에게 욕망되고 쫓기는 것을 즐긴다. 그것은 그의 자존심을 먹여 살리고 자신을 가치 있게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이 역동은 그가 진짜 감정적 친밀감 기술을 키우는 것도 막는다. 그는 다른 사람과 진실하게 연결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거리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하는 법을 배운다. 이 춤에서 벗어나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한다. 사랑이 아니라 트라우마 결속이다. 진짜 사랑은 쫓거나 도망치게 만들지 않는다. 불안과 집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 누군가의 인정 속에서 자신을 잃게 만들지 않는다. 자신이 추격자 역할에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가장 건강한 선택은 춤 자체를 멈추는 것이다. 패턴에서 빠져나와 더 이상 쫓지 않을 때 무엇이 일어나는지 보라. 이 춤은 두 사람이 모두 참여할 때만 작동한다. 추격자가 추격을 멈추면 역동은 붕괴한다. 때로 도망자는 갑작스러운 패턴 변화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러나 더 자주 그는
단지 다른 누군가를 찾아 다시 춤을 추며 애초에 그것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드러낸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역동 그 자체에 관한 것이었다. 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래야 진짜 끌림과 트라우마 반응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멀어질 때 당신의 감정이 가장 강해지고 그의 관심을 얻기 위해 싸울 때 가장 열정적이라고 느끼며 관계가 감정의 롤러코스터처럼 느껴진다면 당신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용기가 없으면 그 리듬에 삼켜질 치명적인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넷째, 상처 입은 아니무스와 인정에 대한 갈증이다. 모든 여성의 내면에는 융이 아니무스라고 부른 것이 있다. 남성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과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이해하는 방식을 형성하는 그녀의 내적 남성 에너지다. 이 내적 남성이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많은 관심을 받아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남성으로부터의 외적 인정에 대한 절박한 허기가 생긴다. 이 상처는 관계를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전장으로 만든다. 아니무스는 어린 시절 아버지 같은 존재, 형제, 남성 교사, 그리고 여성이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의 메시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초기 경험이 긍정적이면 여성은 자신감을 지지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끌어들이는 건강한 내적 남성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트라우마, 방임, 부정적 메시지가 이 내적 에너지를 손상시키면 끝이 없어 보이는 공허가 생긴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그녀의 가치에 대해 끊임없는 거짓말을 속삭인다. 남성이 자신을 원할 때만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남성의 관심이 여성으로서의 성공을 재는 궁극의 척도라고 믿게 만든다. 싱글이거나 남성에게서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할 때마다 그녀를 가혹하게 판단하는 내적 비평가를 만든다. 이 내적 목소리는 그녀의 직관보다 더 크게 울리며 그녀가 와스터적으로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아는 능력을 잠식한다. 이 상처가 활성화되면 그녀는 강하거나 가치 있어 보이는 남성에게 선택받는 느낌에 중독된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다. 가장 강력해 보이는 남성들이 오히려 진짜 인정을 제공할 능력이 가장 없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대개 자신만의 상처와 불안감을 안고 있으며 감정적 비가용성을 자기 고통으로부터의 방패로 사용한다. 그래서 그녀는 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얻기 위해 쫓는 자신을 발견한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남성 에너지와의 관계를 왜곡하여 그녀가 남성의 힘을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녀는 강한 남성에게 선택받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승인 없이는 스스로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원망하기도 한다. 이 내적 갈등은 그녀를 결코 완전히 긴장을 풀거나 신뢰할 수 없는 관계에 묶어두는데 한쪽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늘 연기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애초에 연기해야 한다는 사실에 반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처는 관계에서 그녀가 나타나는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진실하고 취약하게 존재하는 대신 그녀는 전략적으로 변한다. 그녀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표현하기보다 남성의 관심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연출하는 법을 배운다.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고 실제보다 덜 똑똑한 척하고 의견을 숨기거나 불편한데도 더 성적으로 개방적인 척할 수도 있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그녀의 진짜 자아만으로는 남성의 관심을 붙잡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든다. 인정에 대한 갈증이 강박적으로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과거에 속한 상처를 채우려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성 관심이 아무리 많아도 어린 시절에 형성된 가치감의 손상을 치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여전히 외부의 가치 증명을 찾아다니며 맞는 남자의 사랑이 마침내 자신을 완성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럼 민인 사랑의 그 결과는 끝없는 순환이다. 찾아 헤매고 찾고 잃고 다시 찾아 헤맨다. 융은 다시 한번 아니무스의 상처를 치유하려면 그녀가 자신의 내면 남성 에너지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는 남성의 승인 없이도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며 힘있고 온전하다고 느끼는 법을 배우는 뜻이다. 그것은 그녀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내면의 아버지를 길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녀가 가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무엇을 하느냐나 어떻게 생겼느냐나 누가 그녀를 원하느냐가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하다고 알려주는 목소리 말이다. 상처 입은 아니무스는 또한 건강한 남성성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혼란을 만들어낸다. 그녀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애적인 남자에게 끌릴 수 있고 오만함을 힘으로 착각할 수 있다. 정서적 비가용성을 신비로움과 깊이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일 뿐이다. 상처는 그녀의 인식을 왜곡해 불건전한 역학은 짜릿하게, 건강한 관계는 지루하게 느끼게 만든다. 이 패턴을 알아차리려면 솔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 당신이 남성에게 가장 강하게 끌릴 때가 언제인지 관찰해보라. 그들이 진짜 관심과 가용성을 보여줄 때인가? 아니면 관심을 거두고 당신이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애쓰게 만들 때인가? 싱글일 때의 자기 감정과 누군가에게 추구받을 때의 자기 감정을 비교해보라. 남성의 관심에 따라 자존감이 극적으로 출렁인다면 당신의 아니무스는 치유가 필요하다. 이 상처를 치유하는 여정은 당신 안에 남성적 힘의 감각을 기르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남성적으로 변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향성, 경계, 자기보호, 내적 권위 같은 건강한 남성적 자질을 통합한다는 의미다. 아니무스가 치유되면 당신은 더 이상 남성에게서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다. 이미 내면에서 그것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승인을 필사적으로 구하지 않기에 건강한 남성에게 강하게 끌리는 사람이 된다. 치유된 아니무스는 결핍이 아니라 온전함에서 관계를 선택한다. 진짜 사랑은 텅 빈 구멍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을 안다. 이 전환은 당신이 남성을 끌어들이고 관계 맺는 방식 전체를 바꾸어 당신의 자기 주도성과 정서적 성숙과 맞먹는 파트너를 끌어들인다. 다섯째, 프로젝트 남자의 환상이다. 어떤 남자는 특정 여성들에게 특별히 거부하기 어려운 매력을 갖는데 그 이유는 그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융은 이를 가장 위험한 연애 환상 중 하나로 보았다. 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다. 이 환상은 여성을 무급 치료사, 인생 코치, 정서적 재활센터로 만들어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는 남자들에게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한다. 프로젝트 남자는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그저 누군가가 믿어주기만 하면 되는 천재 예술가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감정적으로 닫혀있는 성공한 사업가일 수도 있다. 적당한 여자를 만나기만 하면 정착할 것 같은 매력적인 반항아일 수도 있고, 트라우마만 치유되면 완벽해질 상처 입은 영혼일 수도 있다. 버전은 달라도 약속은 같다.
충분한 사랑, 인내, 이해가 있다면 그는 그녀의 꿈속 남자로 변할 것이라는 약속이다. 이 환상은 고결하고 낭만적으로 느껴진다. 그녀는 자신이 완성품만 원하는 다른 여자들처럼 얕지 않다고, 다른 이들이 문제를 보는 곳에서 가능성을 보고 사랑의 힘이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이런 서사는 그녀를 특별하고 선택받은 존재처럼, 심지어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처럼 느끼게 한다. 그녀는 자신의 독특한 사랑이야말로 그가 온전해지는 데 필요한 정확한 무엇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융이 이해했던 많은 여성이 놓치는 핵심은 이것이다. 사람은 진심으로 변화하고 싶어 할 때만, 그리고 스스로 그 일을 해낼 때만 변한다. 아무리 순수한 사랑과 지지와 격려라도 내적 변화를 강제로 일으킬 수는 없다. 누군가가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의 도움은 저항과 분노만 만들어낸다. 당신은 바람직한 연인이 아니라 원치 않는 어머니 역할이 된다. 프로젝트 남자역학은 시작부터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만든다. 그녀는 주는 사람, 돕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의 위치에 서고, 그는 받는 사람, 환자, 프로젝트가 된다. 이런 불균형은 그녀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주기에, 그러나 그 관계는 그의 온전함이 아니라 그의 결핍 위에 세워진다. 관계가 유지되려면 그는 계속 충분히 망가져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녀의 도움이 필요해진다. 이는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심리적 함정이다. 그녀는 필요로 되는 감각과 변화의 환상에 중독되고, 그는 그녀의 정서적 노동에 의존하면서도 변화하라는 압박에 반감을 품는다. 두 사람 모두 지금 이대로의 자신으로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대신 언젠가 올지도 모르는 개선에 사랑이 조건부로 매달린 역학 속에 갇힌다. 환상이 지속되는 이유는 프로젝트 남자들이 희망을 살려둘 만큼의 진전을 가끔 보여주기 때문이다. 작은 변화, 돌파구 같은 순간 더 잘하겠다는 약속이 나타난다. 이런 잠깐의 가능성은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져. 시간과 노력을 더 쏟으면 결국 보상받을 것 같게 만든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에는 타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제공할 수 없는 내부에서 솟는 동기가 필요하다. 여성들이 이 패턴에 빠지는 데에는 몇 가지 심리적 이유가 있다. 어떤 이들은 일찍이 사랑이란 망가진 사람을 고치는 것이라고 배웠다. 또 어떤 이들은 원함보다 필요로 됨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는데, 필요는 욕망보다 더 영속적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은 사랑을 위해 고통받는 것이 사랑의 진정성을 증명한다고, 쉬운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큰 정서적 투자를 요구하는 남자들에게 강한 끌림을 만들어낸다. 프로젝트 남자는 자기 가치감이 흔들리는 여성에게도 매력적이다. 부우소, 요롱단난, 이미 온전하고 기능하는 사람을 자신이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그녀는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하는 쪽이 더 편할 수 있다. 그의 부서짐은 그를 더 손에 닿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고 더 나은 누군가에게 떠날 가능성이 낮아 보이게 만든다. 그 역학은 안전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녀의 자존감을 더 크게 갉아먹는다. 융은 이 패턴이 두 사람 모두가 진정한 친밀감을 발전시키는 것을 막는다고 보았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지금의 모습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를 바꾸는 데 집중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현재에 존재하지 못한다. 당신은 그의 현실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낸 가능성의 환상과 관계한다. 그 결과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해진다. 비극은 많은 여성이 변화에 관심이 없는 남자를 바꾸려다 삶의 수년을 희생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최고의 에너지와 관심과 정서적 자원을 거짓 전제 위에 세워져 결코 자신을 충족시킬 수 없는 관계에 쏟아붓는다. 그 사이 이미 정서적으로 열려있고 진짜 파트너십을 준비한 남자들과의 기회는 놓친다. 프로젝트 남자 환상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를 구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당신이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당신의 사랑이 아무리 순수하고 강력해도 타인의 상처를 대신 치유하거나 성장을 강제할 수는 없다. 누군가의 현실이 아니라 잠재력에 끌리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왜 이미 온전한 남자들을 피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당신 자신과 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그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그와 관계하는 것이다. 만약 오늘의 그가 당신이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관계는 당신에게 맞지 않다. 진짜 사랑은 건설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두 명의 온전한 사람이 함께 살기를 선택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여섯째, 고통의 아드레날린에 대한 중독이다. 인간의 신경계는 자신의 스트레스 호르몬에 중독될 수 있는데 그것은 사랑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트라우마 반응일 수 있다. 융은 일부 여성들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오는 생화학적 칵테일에 무의식적으로 중독되어 고통을 열정으로, 혼돈을 연결로 착각하는 패턴을 만든다고 관찰했다. 이 중독은 너무 강력해서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가 지루하거나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다. 관계가 끊임없이 당신의 투쟁, 도피, 반응을 촉발할 때 몸은 아드레날린, 코르티솔, 노르에피네프린을 포함한 스트레스 화학물질의 홍수를 만들어낸다. 이런 화학물질은 심장이 뛰고 뱃속이 간질거리고 감각이 예민해지고 감정이 오르내리는 강렬한 신체 감각을 만든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시스템은 살아있고 몰입해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이런 화학물질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생화학적 중독은 일부 여성이 갈등, 불확실성 또는 감정적 드라마의 순간에 남성에게 가장 강하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스트레스 반응은 강렬한 신체적 각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열정처럼 느껴질 수 있다. 몸은 흥분과 불안, 사랑과 두려움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한다. 두 감정은 비슷한 감각을 만들어내므로 마음은 기능장애가 낳는 스트레스를 깊은 연결의 증거로 해석한다. 이 중독의 순환은 다른 의존과 똑같이 작동한다. 같은 정서적 취기를 얻기 위해 점점 더 강한 드라마가 필요해진다. 단지 감정적으로만 이용 불가능한 남성은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갈등을 만들어내거나 삶에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상대를 찾게 될 수 있다. 극적인 사건들 사이의 평온한 시기는 평화롭고 안전하게 느껴지기보다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융은 이런 패턴이 종종 어린 시절에 사랑과 트라우마가 뒤엉키면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초기 관계에서 돌봄 제공자가 예측 불가능했거나 정서적 변동이 심했거나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면 신경계는 강도 높은 자극을 연결감으로 학습한다. 안전과 안정은 사랑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적 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어색하며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 중독은 더 깊은 친밀감을 피하기 위한 방어로도 기능한다. 늘 드라마와 위기를 처리하느라 바쁘면 진짜 정서적 연결이 요구하는 취약함을 마주할 필요가 없다. 혼란은 당신을 생존 모드에 붙잡아 두어
진정한 관계 맺기 대신 버티기에 집중하게 만든다. 그의 행동을 두고 싸우는 것이 자신의 더 깊은 두려움과 욕망을 나누는 것보다 쉽다. 중독은 진짜 가까움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된다. 이 패턴에 갇힌 여성들은 관계에서 가장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가장 살아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자주 말한다. 한밤중의 싸움, 눈물로 이어지는 대치, 극적인 이별과 화해, 이런 순간들이 평화로운 동반자 관계 속 조용한 저녁보다 더 진짜이고 더 의미 있게 느껴진다. 중독은 강렬함이 곧 진정성이라고, 고통스러운 성가릇이 사랑을 증명한다고 설득한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하지 않는 건강한 남성과의 관계가 왜곡된다. 일관되고 믿을만하며 정서적으로 우플랍탄 남성은 당신의 몸에 스트레스 화학 물질을 폭발적으로 쏟아붓지 않는다. 익숙한 생화학적 돌진이 없으면 연결이 밋밋하거나 지루하게 느껴진다. 중독된 신경계는 드라마의 부재를 사랑의 부재로 해석한다. 드라마 중독에서의 신체적 금단은 매우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려 하면 몸은 실제로 금단 증상을 겪는다. 우울, 불안, 초조함, 감정적 무감각. 그래서 건강한 선택에 헌신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당신의 온 시스템이 뭔가가 잘못됐다고 비명을 지르며 익숙한 기능장애의 강렬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경험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생화학적 의존이다. 진짜 사랑은 신경계에 지속적인 각성과 스트레스를 만들지 않고 안전과 평온을 만든다. 건강한 열정은 상대의 감정이나 헌신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성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진짜 매력과 궁합에서 나온다. 치유 과정은 신경계가 평온한 상태를 위협이 아니라 보상으로 느끼도록 서서히 재훈련하는 것이다. 즉, 익숙한 강렬함을 만들기 위해 드라마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안정이 주는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건강한 관계, 초기 단계에서 느끼는 지루함이 연결의 실체가 없다는 신호가 아니라 시스템이 안전에 적응하는 과정임을 알아차리는 것도 포함된다. 당신이 이 중독에서 치유되고 있다는 신호는 불안하게 만드는 남성보다 평온하게 만드는 남성에게 진심으로 끌리기 시작할 때다. 일관성이 지루함이 아니라 위안으로 느껴질 때다. 갈등이나 드라마가 없어도 함께하는 조용한 순간을 즐길 수 있을 때다. 그리고 마침내 신경계가 사랑이 진짜이기 위해 아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울 때다. 이 여정에는 몸이 의존해온 화학물질에서 해독되는 동안 스스로에게 인내심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격렬한 순간에 당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아니라 고요한 순간에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파트너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관계의 혼란이 아니라 건강한 통로를 통해 삶에서 진짜 설렘과 열정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뜻한다. 일곱째, 버림받음이라는 원초적 상처. 모든 인간의 핵심에는 거의 모든 파괴적인 관계 패턴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 곧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자리한다. 융은 이 원초적 버림받음의 상처가 너무 강력한 무의식적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여성들이 혼자가 되는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자신을 아프게 할 것이 보장된 관계를 선택한다고 보았다. 이 상처는 단지 누구를 선택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랑에 접근하는 방식 전체를 생존을 위한 절박한 전략으로 완전히 바꿔놓는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일찍 형성되며 때로는 의식적 기억이 시작되기 전부터 생길 수 있다. 떠난 부모, 죽은 부모, 혹은 정서적으로 부재한 부모에게서 비롯될 수 있다. 어느 날은 사랑이 주어지고 다음 날은 거둬들여지는 일관성 없는 돌봄에서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더 미묘한 경험에서도 형성된다. 가족의 희생양이 되었거나 형제자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느꼈거나 부모의 사랑이 결코 영구히 충족될 수 없는 불가능한 조건과 함께 온다고 감지했을 때도 그렇다. 이 상처가 특히 파괴적인 이유는 사랑이 일시적이고 조건적이라는 핵심 신념을 만들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그녀의 정신은 결국 누구나 떠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관계는 필연적인 버림을 막으려는 절박한 시도가 된다. 그녀는 기쁨과 성장을 나누기 위해 파트너십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신과 함께 홀로 남겨질 것이라는 실존적 공포를 막기 위해 들어간다. 이 두려움은 역설적으로 이미 정서적으로 우플랍하지 않은 남성에게 그녀를 끌리게 만든다. 그가 이미 멀리 있다면 완전히 헌신하지 않을 때 덜 실망할 수 있다. 그가 이미 사랑을 아끼고 있다면 애초에 제대로 갖지 못한 것을 잃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용 불가능한 남성은 처음부터 완전히 도착하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음이 주는 완전한 파괴감을 경험하지 않도록 그녀를 보호하는 듯 보인다. 이 상처는 자기 충족적 예언을 만들어 그녀의 최악의 두려움이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 절박한 에너지와 끊임없는 확신 요구는 결국 처음에는 머물고 싶었던 남성들조차 밀어내게 된다. 버림의 징후를 찾는 과도한 경계는 정상적인 관계의 기복조차 그가 이미 한 발은 밖에 내딛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하게 만든다. 그녀는 버림을 막는데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피하려던 역학을 스스로 만들어낸다. 융은 이 상처가 이성적 사고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수준에서 작동한다고 이해했다. 촉발되면 신경계는 버림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무력한 아이에게 혼자 남겨지는 일은 와스더로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고대의 프로그램은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성인으로 자라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는 여전히 혼자 있음이 곧 소멸이라고 믿는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자기 가치와의 관계도 왜곡한다. 자신이 정말 가치 있고 사랑받을 만하다면 사람들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긴다. 누군가의 떠남은 자신의 근본적 결함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실제로는 얽매이길 원하지 않는 파트너에게 자신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하려는 절박함이 생긴다. 그녀는 그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되려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는다. 이 상처는 학대에 대한 내성을 충격적으로 높인다. 혼자가 될 가능성을 마주하느니 관심의 부스러기, 들쭉날쭉한 행동, 심지어 정서적 학대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버림에 대한 두려움이 존중, 친절, 진짜 사랑에 대한 필요보다 더 강해진다. 그녀는 어떤 연결의 찌꺼기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며 그것이 아무리 부족하고 해로워도 견딘다. 이 상처의 원초성 때문에 영향은 연애관계에만 머물지 않고 삶 전반으로 확장된다.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직장, 소진시키는 우정,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주 환경에 머물 수 있다. 변화가 버림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 상처는 끝맺음에 대한 일반화된 두려움을 만들어 이미 목적을 다한 상황에 오래도록 붙잡혀 있게 한다. 이 상처를 치유하려면 다른 사람의 선택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과의 안전한 관계를 위크스트해야 한다. 이는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성장할 수 있으며 고독이 버림을 의미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는 누가 곁에 남아 있는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배우는 일이다. 치유는 상처를 만든 최초의 버림을 애도하는 동시에 혼자 있음을 위험이 아니라 안전과 연결시키는 새로운 신경 경로를 구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치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건강한 파트너가 공간이나 독립성을 필요로 할 때 솟구치는 불안을 견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상처받은 시스템은 자율성에 대한 어떤 요구든 버림의 시작으로 해석한다. 치유는 이런 감정에 머물되 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확신을 구하기보다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익히고 사랑이 자유와 공존할 수 있다는 증거를 딜에 쌓아가는 것이다. 회복에는 일시적으로 바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와스더로 사랑을 거두는 사람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포함된다. 버림받음의 상처는 모든 것을 거절처럼 느끼게 만든다. 그러나 치유는 정상적인 관계 리듬과 진짜 단절을 식별하는 통찰을 길러준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모든 신호에 공황하지 않고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 궁극의 치유는 서희한 사람이면 지속적으로 안전을 만들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끊임없는 버림 공포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온다. 그녀는 헌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끌리지 않게 될 것이다. 신경계가 버림의 공포라는 익숙한 강렬함보다 안정적 애착의 평화를 선호하도록 학습했기 때문이다.